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유튜브 채널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 대선을 치르시면서 김문수라는 사람을 보셨을 텐데요. 그 김문수에 대해서 지금 막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제가 아는 지인께서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지금 저희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지금 방송을 촬영하게 됩니다. 제가 보건대 김문수라는 사람의 등장,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아마 거의 최초의 사건 혹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 이 김문수라는 분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특히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패러다임, 이 소위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그 해석 혹은 또 정치인들을 보여주는 외면상 표현되어지는 그 각각의 인물의 됨됨이들, 이런 거에 대한 지금까지 기존의 틀을 완전히 부셔버렸다. 완전히 붕괴시켜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가 교과서 쪽으로는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고위공직자는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배우고 했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이론상에 불과한 내용들이죠. 실제로 보면 가렴주구를 하고 아전인수에 빠져있는 이와 같은 표리가 부동한 인간들의 집합체가 국회의원들이라는 입법부요. 또 행정부 내에서 고시를 받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고위관직에 올라간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오직 교원 영색과 아당하기, 아첨하기, 비굴하게 처신하기, 미꾸라지 뱀장어처럼 쏙쏙 빠져나가기, 좌우 정권 어디가 들어섰든 간에 내 입에 풀칠만 잘할 수 있으면 되는 그러한 태도로 고위공직까지 올라간 자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을 아마 이제는 국민들께서 아셨을 거예요. 특히나 업무적으로만 사람을 보고 판단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큰 패착이 있었죠. 바로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독사, 살모사를 잘못 판단을 해서 그냥 업무적으로 열심히 하던 아이니까 뭐 나이도 많이 차이 나고 후배고 그러니까 그 녀석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더니 이놈은 오히려 살모사처럼 자신을 중용해 준 죽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고 그를 빨리 끌어내려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자, 지금 같은 계엄을 발표하고 나고 선포하고 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때문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 윤석열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습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저 살모사가 없었더라면 국회에서 무슨 뭐 탄핵에 뭐 이런 얘기도 의결될 수가 없었겠죠. 한동훈이가 꽂아넣었던 몇십 명의 애들이 한동훈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짐으로 인해서 오늘 같은 이런 아비규환의 대혼란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아는 선배님이 보내주신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이거를 쭉 낭독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과연 이 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30년 우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부 인물을 수입해 지도자로 추대해왔다. 최고위 판사 이회창,
최고위 검사 윤석열, 그리고 제대로 된 권력을 맛보지도 못하고 정치권 미아로 전락한 국무총리 황교안,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국무총리 한독수까지 하나같이 스펙은 화려했다. 아니, 화려하기만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실로 뚜렷하다. 14세기 조선의 과거시험, 곧 사법, 행정, 외무고시를 통과한 것을 21세기까지 무용담처럼 들고 다니는 가똑똑이들이었다. 외양은 근대인데 내장은 여전히 성리학적 세계관에 갇힌 선비형 인간들이다. 현실 정치의 피비린내와 권력의 역학은 애초에 접점조차 없었다. 임명직의 온실에서 자란 이들은 야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정치의 본질은커녕 권력의 냉혹함도 감당하지 못하였다. 민심이란 말은 회의실 보고서에서나 접했을 뿐 삶의 언저리에서 부딪혀 본 적이 없다. IQ는 높았지만 PQ, 정치지능과 SQ, 사회감각은 거의 장애에 가까웠다. 결정적인 때에는 침묵했고 책임질 땐 자리를 비웠으며 전략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다. 위기 속에서 결단 대신 눈치만 보았고 정치가 무엇인지 끝내 이해하지 못한 채 퇴장하였다. 정치는 단순한 이력서가 아니다. 화려한 직함 몇 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 정신을 꿰뚫는 통찰에서 출발해야 하며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감각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관의 기계는 없고 소찰의 안목만으로 정치를 해석했던 이들은 결국 보수를 황폐화시켰다. 외부에서 수입한 인물들을 당의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조직과의 화학적 결합도 이루지 못하였다. 그들에겐 보수를 지탱해온 가치에 대한 이해도 당원과 함께 걸어온 시간도 없었다. 당내 자산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우리의 철학은 임시로 임대되었으며 당심과 민심은 갈라졌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왜 우리는 매번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외부의 허울 좋은 스펙에 기대는가? 왜 당이 키운 사람에게 당을 맡기지 못하는가?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통령 후보,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김문수는 언행 일치의 상징, 청렴한 정치인의 표본이다. 김문수는 단 한 번도 권력에 아부하지 않았고 한 번도 이념을 저버리지 않았다. 보수 정치에서 가장 결핍된 것이 진정성이라고 하면 김문수는 바로 그 진정성의 화신이다. 권력 욕으로 움직이지 않았기에 그는 자유롭고 어떠한 권력에도 종속되지 않았기에 그는 담대하다. 노동운동가를 거쳐 국회의원 3선, 경기지사 2선, 노동부 장관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은 그가 보수의 품격과 진보의 투지를 함께 이해하는 정치인임을 증명하고 있다. 김문수만큼 청렴하고 자기 검열에 엄격했던 정치인이 몇이나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보기 드문 인물이다. 그는 단순히 도덕적인 정치인이 아니다. 서울대를 졸업한 지식인이자 현장을 꿰뚫는 행동가로서 이미 수차례 실전에서
리더십과 조직 장악력을 증명하였다. 2006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노무현 열풍을 뚫고 당선되었고 2010년 재선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위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수도권에서 승리했던 인물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당을 지켜냈고 대중의 신뢰를 확보했다. 그는 장외의 투사가 아니라 장내의 전략가이다. 보수 정치의 취약점인 대중성, 현장성, 기동력에서 김문수만큼 준비된 인물은 없다. 세 번째입니다. 정치적 사심이 없는 유일한 지도자다. 김문수는 차기 대권 주자가 아니다. 그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당의 관리자이자 젊은 피를 끌어올릴 시스템 설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 당의 인재 시스템이 붕괴된 지금 누군가는 욕심 없이 청년 정치인을 키우고 다음 대권 주자를 만들어야 한다. 김문수는 지금껏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당이 중심인 정치만을 해온 몇 안 되는 인물이다. 네 번째입니다. 좌파 운동권 연합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투사이다. 민주당의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좌파 운동권 연합은 조직력, 프레임 전환, 민생 어젠다 장악 능력에서 압도적이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치적 노련함과 통찰을 갖춘 고수 정치인은 보이지 않고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식물 정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이렇듯 전력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적어도 당대표만이라도 운동권의 언어를 이해하고 해체할 수 있는 전략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김문수는 누구보다 운동권의 조직 메커니즘과 프레임 전술을 꿰뚫고 있다. 그는 그들보다 더 뜨거운 경험과 더 강한 논리를 가진 유일한 보수 정치인이다. 운동권 출신에서 보수 지도자가 된 그의 궤적 자체가 좌파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해독제이다. 다섯 번째입니다. 실천적 기독교 신앙과 도덕 정치의 본보기이다. 김문수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말로만이 아닌 생활 속 신앙 정치를 실천해온 인물이다. 단순히 크리스찬을 넘어서 윤리적 정치, 자기 절제, 공동체 중심 철학을 정당 운영의 중심에 둘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이다. 그는 보수는 자기 희생을 통해 국가를 세운다라는 원칙을 실천해 왔다. 지금처럼 지도자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가 팽배한 시기에 김문수의 등장만큼 당의 윤리적 재건에 도움되는 상징은 없다. 지금은 김문수다. 자, 지금 제가 받은 글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지금 5가지에 걸쳐서 김문수에 대한 사람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고위공직자다, 정치인이다 그러면요, 이렇게 투영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김문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그런 인간들과 대비되는 아주 이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봉천동에서 허름한 20평형의 아파트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문수 같은 분들이야말로 결국 우리가 이승을 떠나갈 때 정말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이분은 이미 깨달으신 분이다. 즉 득도를 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는요. 경기고등학교나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 중에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인격적으로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배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인재다, 엘리트다라고 하는 기존의 통념은요. 뭡니까? 서울대학교 나오고 고시 패스하고 뭐 미국에 연수 갔다 오고 실질적으로 미국에 연수 갔던 그 경력들은요. 전부 다 가서 띵까띵까 노는 거예요. 제대로 논문 쓴 놈이 없어요. 지금까지. 미국 같은 데 가서 뭐 합니까? 논문 같은 거 표절해서 베껴 쓰기도 하고 대충 얼버무려 놓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골프 치러 다니고 또 놀러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머릿속에는요. 국가 국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겠다. 혹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요.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아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그 젊어서 영악하지 못하게 이렇게 세월을 다른 공부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구술을 해서 사법시험을 통과했지만 아마 그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을 통해서 배신을 때리는 인간들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했거늘 정말로 이 고시 붙고 무슨 뭐 명문대 나왔다는 이런 애들 내가 참 장관으로 차관으로 임명하고 썼던 게 크나큰 실수였다. 아마 이런 생각이 뼈저리게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보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도 박성재 법무장관 제외하고 나머지들 그대로 이제 남아있다고 하는데 때려치고 나가야지 사람이라면. 응?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를 지키고들 앉아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으려면 뭔가 일을 해야지. 되지도 않는 일이 올라왔을 때 그걸 갖다 비토하고 반대해서 정말 국민을 위한 국무회의가 되어야 될 테인데 그렇지 못하죠. 자,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는데 이란을 지지 옹호하는 성명을 외교부가 했어요. 누구보다 발빠르게 들어 누운 거죠. 그렇죠? 정권 앞에서 밥에 또 입에 풀칠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더 연명해 보자. 이와 같은 우리 외교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철학과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G7 서구 정상회의가 지금 캐나다 알버타에서 열리고 있는데 자, 보통 국제회의에 참석하려면 기본적인 예의범절은 뭐죠? 미리 출발해서 그 회의가 시작될 때, 개막할 때 당연히 그 전에 가서 참석하고 미리 여러 정상들과 교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도대체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있는 그 외교부로 구성되어 있을 그 의전실이나 혹은 그 외교부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요. 굉장히 지금 비정상적인 측면들이 많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치만 보는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무슨 짓을 어떻게 했을지 가히 짐작은 되지만 일단 뭐 간다고 하고 갔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응? 정말 바라건대 제발 그 문재인처럼 혼자 혼밥 먹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소외되고 제외되어서 왕따 당하는 이런 망신살이 없어야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자, 외국어 한마디 안 되는 그런 범죄자, 전과자가 과연 국제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격조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영어를 쓰면서 다른 나라 정상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과거 문재인과 김정숙이 나다녔던 그 모양새를 본다면 늘 둘이서 비싼 옷 해입고 나가서 그냥 무슨 꼬다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쭈뼛쭈뼛 남들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서서 눈알만 댕굴댕굴 굴리면서 두리번 하고 있는 그 한심한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를 만나러 워싱턴까지 가서 통역이 문재인이 한 말을 통역하고자 하니까 갑자기 트럼프 왈 됐어 그만해 다 아는 얘기야 들을 필요 없어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과연 만나줄까요? 트럼프가 제가 볼 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무슨 뭐 사소한 오고 가면서 옷깃이 스치면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아마 전혀 그 인사를 먼저 하더라도 안 받아줄 것 같거든요.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G7 7개 국가의 정식 회원국가도 아닌 한국이 이번에 초청받는 참가국들이 또 있죠. 피초청국들이요. 예를 들면 인도, 사우스 아프리카, 뭐 브라질, 뭐 우크라이나 이런 쪽의 나라들인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 보면은 유일하게 지금 대화 상대로 나온 사람이 블라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인데 아주 진짜 웃기는 짜장면 같은 일들만 지금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비싼 항공료를 들여서 캐나다 알버타까지 갔는데 기름값도 안 나오는 참담한 그런 일이 제발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김문수에 대한 이 지금 시대적인 요구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김문수 장관이라고 부를게요. 김문수 장관께서는 며칠 전 형님이 돌아가시고 아직 상호제도 안 끝난 상태예요. 지금 집안 내부적으로 정리하셔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좀 경황이 없으시겠죠. 그러나 좀 이렇게 진정되고 좀 안정화가 되면은요. 그 김문수 장관님의 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찾아가서 위로를 드리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아마도 재원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다들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리고 혈압이 너무 올라서 미치겠다, 죽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가슴이 답답하고 화병이 걸려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가장 힘들고 가장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결국 꽃은 피어나고 아름다운 결과가 맺어집니다. 마치 그 더럽고 추한 그 흙탕물 속에서 연잎이 자라면서 그 아름답고 화사한 연꽃을 피우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께서 많으신 만큼 하늘에서도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결코 낙담하시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가다 잡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 곧 온다. 하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꼭 희망을 갖고 앞으로 올 날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